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으로 확정했지만 위원회 강행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수당과의 협치를 보장한 안건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법안이 넘어오면 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평검사와 부장검사에 이어 오늘은 검찰 수사관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었고 견협도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조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 재직 당시 이용 시간을 어기고 심야에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정 후보자는 전날 내역을 취소하기 위해 다음날 같은 술집을 다시 찾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인수위원회에 장애인 이동권 대책이 미흡하다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제기했습니다. 경복궁역과 시청역 등 지하철 2, 3호선이 운행이 길게는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출근길 큰 혼잡이 벌어졌고 지각이 속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공천 배제 결정을 뒤집고 100% 국민 경선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경기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료의 주 원료인 국제 옥수수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로 치솟으며 각종 육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격 변동으로 다른 물가도 오르는 이른바 콘플레이션 우려가 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시끌시끌하죠.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넘기면 법안 상정이 가능한데 이 조정위를 넘기기 위해서 혹은 이를 막기 위해서 첨예하게 맞붙은 걸 넘어 온갖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니까요. 검찰과 변호사협회,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로 보낸 데 이어 민영배 의원까지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합류하게 했고 결국 검수완박 법안은 처리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민주당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 법사위 안건 조정의 절차를 끝내겠다고 했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원래 오늘 오후 2시쯤에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개최 예정이었는데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광원 법사위원장이 오전에 각 당에게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갈 명단을 받았는데 누구를 넣을지 지정하지 않고 고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은 박광원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락을 받지를 못했고요. 안건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연락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민영배 의원도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으니 야당 몫을 하나 차지하게 된 거죠. 국민의힘이 3대3이 아닌 4대2가 되어버린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국회판 위장 전입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떤 의회 쿠데타라든지 이런 데서 가담하지 않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지면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오늘 오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전까지만 해도 내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지만 지금쯤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냐, 내일 가능하겠냐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오후에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에 박병석 의장이 답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박병석 의장이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안을 가져와라라고 했던 만큼 역시 내일 본회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박광원 위원장이 결단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안건조정위원회를 기습적으로 열 수 있어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지금도 비상 대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사실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키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던 해외 순방도 결국 미룬 거고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 국회의장을 만나 특위와 특별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수위는 세 번째 우려 메시지를 내며 만약 윤석열 당선인 취임 뒤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김호수 검찰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30분 넘게 면담하고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수개월간 사법개혁특위를 운영했던 점을 지적하며 특별위원회 설치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환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도려내면 되는 거지. 아프지도 않은 전체 몸을 전부 수술을 한다거나 잘라낸다거나 하는 방식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 측은 박 의장이 보고를 받기만 했다며 특별한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차례 검수완박의 우려를 표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세 번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수위는 검사의 수사를 전제한 현행법 조항 30여 가지를 거론하며 수사권 박탈이 법령 간 혼란을 부른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우회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거부권 행사라고 봅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전제가 적절치가 않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해 언급하는 건 여전히 적절치 않다며 민생에 집중할 계획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놓고 같은 여권 내에서도 민주당이 괴물이 돼간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안건조정위인데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하니까요. 국민의힘은 합당을 앞두고 검수완박 찬성 의사를 밝힌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당내 소장파로 평가받는 박용진 의원은 묘수가 아닌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가세했습니다. 여권으로 평가받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민주당이 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해 표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586 이후의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양자 무소속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촉구 뒷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당을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힌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 원내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 기소할 수 있는 검찰에 맞서 제도를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검찰은 릴레이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평검사, 고검장에 이어 이번엔 검찰 수사관들이 모였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길기범 기자, 검찰 수사관들의 회의 어떻게 됐습니까? 네, 평검사와 부장검사에 이어 검찰 수사관들이 조금 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수사관들은 신분상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는데요. 박 장관과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특히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님께 국회의장님께 좀 설득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가진 전국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민영배 의원의 탈당 등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법안 저지를 위해 김호수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하며 사실상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검은 자체 개혁 방안도 발표했는데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검찰 공정성 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의 경우에는 특임 검사를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검수완박 법안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면서요. 네, 변호사들과 법학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집단 성토했습니다. 대한변협과 형사소송법학회 등은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법안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를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모델도 없이 일단 검찰이 가진 수사권부터 뺏어놓고 보자라는 것이 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 방안의 실체가 아닌가 하는. 또 참여연대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강경파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집단 면담 신청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도 내일 학계 법조계 인사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은 있는 건지 정치부 서남비 기자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선 기자, 네. 검수완박 처리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계획은요. 일단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 그리고 본회의까지 열어서 법안 처리 강행 시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만약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검수완박 관련 법안 2건 중 1건을 먼저 올리면서 본격적인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회기 내내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려면 예. 180명의 의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0명이 됩니까? 바로 그 부분에 민주당의 고민이 있는데요. 무소속이 돼버린 탈당한 민형배 의원까지 포함을 했을 때 민주당은 몇 석이냐? 172석이 됩니다. 여기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4명과 박병석 의장과 시대전환 그리고 기본소득당까지 포함하면 179석이 되는데요. 여기에 검수완박에 찬성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합하면 딱 180석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조금 전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데다가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도 반대로 돌아섰죠. 민주당 내부에선 검수완박은 찬성하되 강행 처리에는 미온적인 의원도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어서 현재 지도부의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건가요? 살라미 전략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뭡니까? 예, 만약에 이러한 180석 확보를 통한 필리버스터 무력화 전략에 통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 그러니까 살라미 전술에 임하겠다라는 게 바로 계획입니다. 네. 회기 한 번에 필리버스터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기를 여러 번 열어서 차례차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경우 180석이 아닌 국회 제적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만 있어도 통과가 가능한데요. 내일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에 앞서서요. 먼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기 종료시키는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서 바로 자동 표결에 들어가도록 국회법상 돼 있습니다. 네. 그럼 회기 종료 그 다음 날인 26일에 곧바로 그 다음 임시국회 회기를 3일짜리로 짧게 해서 열면 26일 본회의에서 바로 법안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 한 건을 26일에 또 상정을 하고 이때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회기가 사흘이기 때문에 28일에는 회기가 끝나겠죠. 그럼 그 다음 날인 29일에는 다시 자동 표결로 법안 2건 모두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 쪼개기 전술을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공수처법 통과를 시킬 때도 그렇고 2019년도에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도 이 살라미 전술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살라미 전술을 펼치려면 박병석 의장이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의 핵심 키맨, 최종 키맨은 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박 의장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 또 안건 상정에 관한 권한 모두 다 박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본회의를 회기를 쪼개는 안건을 올릴 경우에 이를 막을 수 있고요. 또 검수완박 법안을 올릴 경우에도 그 상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임기를 2달여 앞둔 박 의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치 앞을 예상 못하겠네요. 무슨 스포츠도 아니고 말이죠. 네. 지금까지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청문회마다 등장하는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의혹은 대개 자녀 교육 때문이었죠. 그런데 자동차를 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얘기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진모 씨가 서울에 거주하던 중 한 달간 경기도로 전입했다 원래 주소지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5월 돌연 연고가 없는 경기도 구리로 홀로 주소지를 옮겼던 겁니다. 한 후보자 측은 취재진의 의혹 제기에 사실상 위장 전입을 시인하며 차량 구입 당시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차량별 공채 매입 비율이 달라 똑같은 1억 원짜리 차라도 경기도에서 등록하면 서울에서보다 30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한 후보자 측은 다만 3년 전 검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처음 알았고 배우자가 당시 딜러에게 매수와 등록을 위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 경기도가 더 싸다고 안내를 드리는 거지. 전입신고 본인이 해야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한 후보자 측은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민주당의 총 공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 재직 당시 그것도 심야 시간에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정 후보자는 다음 날 저녁 똑같은 곳을 찾아 전날 했던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 규정 위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요일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평일에 다시 가서 취소 후 재결제를 하기도 했죠. 이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2월 14일 심야 시간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밤 11시 42분 12만 원어치를 결제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8시 22분 똑같은 곳을 다시 찾아가 전날 사용 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결제합니다. 2019년 기획재정부 각 기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법인카드는 원칙적으로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 심야 시간에는 이게 사실 결제하면 안 되거든요. 드러날까봐 다음 날 가서 심야 시간에 결제한 걸 취소하고 다시 재결제를 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 편법으로 꼼수. 이뿐 아닙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10월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일요일 식당에서 10만 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평일 같은 식당을 다시 찾아가 결제 취소 후 재결제합니다. 자녀의 편입 특혜와 병역 논란에 이어 본인의 의혹까지 쏟아지는 가운데 정 후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판정 의혹을 받는 아들의 영상 자료에 대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판 독한 결과 문제 없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 결과를 확인하였고 경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 후보자 자녀 대학 편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해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임원이라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 측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장남은 임원이 아닌 전산관리 직원일 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죠. 그런데 장남이 회사 설립자임을 나타내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자리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앤서스의 정부 설립 허가증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근무한 곳인데 설립일인 2018년 8월 박 씨가 설립자로 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앤서스 그룹은 게임 개발업체라는 대외 홍보와는 달리 해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역외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박 후보자 측은 장남이 회사 전산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직원이었을 뿐 영업이나 사업 영역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박 씨가 설립자임을 나타내는 문서가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설립일로부터 약 3개월 뒤 박 씨의 이름이 빠진 채 정정된 문서를 공개하며 회사 측 실수로 잘못 등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날짜가 다 나와 있죠. 회사에서 처음 그 기재한 시점은 그때는 저희 아들이 캐나다에 없었고요. 지난 13일 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장남 박 씨는 앤서스 그룹 운영 관리자로 근무 중이지만 박 후보자 측은 지금은 박 씨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20여일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출근길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인수위원회와의 대화 끝에 시위를 멈췄었죠. 그런데 그 뒤 인수위가 내놓은 장애인 이동권 대책이 미흡하다, 구체적이지 않다며 시위를 재개한 겁니다. 마침 이 지하철에 탔다가 서너 시간씩 지각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린 박경석 장애인단체 대표가 오체 투지를 하며 열차 바닥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장애인이 떨어져 다쳐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잠정 중단되었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대책을 내놓으면 시위를 멈추려 했지만 인수위가 약속한 시점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여일 만에 재개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출근길 지하철은 장시간 멈춰섰습니다. 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에서 시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1시간 동안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출근 시간에? 야, 여 안에 아픈 사람 병원 사람 너네 뭐 어떻게 챙길 건데? 일부 승객들은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나 버스로 갈아타면서 역 주변은 혼잡을 빚었습니다. 버스도 이미 너무 가득 차서 와가지고 탈 수가 없고 택시도 안 잡히고. 서울 여의도에서는 지하철 탑승 시위에 반대하는 또 다른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군 형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A중사와 B상사는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육군이 내세운 처벌 근거는 군형법 92조 6항의 추행죄였습니다. A중사와 B상사는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합의된 성관계라 해도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한 성관계까지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공기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보호법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동성 간 합법적인 합의된 성관계에 의해서 처벌하는 악법은 사라졌습니다. 달라진 판례에 따라 앞으로는 근무 시간 내 영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등 군 기강에 직접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이슈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빅뉴스 시간입니다. 사회부 정태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미 의회 대피령 해프닝.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테러라도 있었습니까?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네. 네.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순서대로 뛰어내리고 상공에서 낙하산을 펼칩니다. 미국 워싱턴 내셔널스 메이저리그 야구장에서 이 경기 사전 행사로 군부대 낙하 시범이 진행된 건데요. 문제는 이 행사를 의회나 경찰 측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위협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로 판단하며 약 1.6km 떨어진 연방의사당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상황 종료를 알렸고 펠로시 하원 의장은 명백한 태만으로 이 불필요한 공황 상태를 불러왔다며 이번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누구한테 비판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9.11 테러를 떠올린 사람도 있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보기만 해도 좋아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앵커께서는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에 네. 황대현 금메달리스트가 치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평생 치킨을 먹게 해준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각오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치킨업체 대표이자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기도 한 윤홍근 회장이 이 치킨 연금으로 결국 보답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황대현 최민정 선수에게 만 60세까지 매일 3만 원어치의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증서를 수여한 겁니다.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황대현 선수는 38년, 최민정 선수는 무려 37년간 1일 1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야, 매일 한 마리씩. 정말 들어본 연금 중에 가장 특이한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만 받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다른 선수들이 좀 서운해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서운했겠죠. 네. 은메달리스트 9명에게는 주 2회 간격으로 20년간, 동메달리스트 2명에게는 주 2회 10년간 이용 가능한 쿠폰을 각각 지급받았습니다. 또 금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오늘 또는 이번 주에 사용을 못했더라도 아껴뒀다가 몰아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무리 치킨을 좋아한다고 해도 저 정도면 뭐 당연히 연금을 주변 사람들과 좀 나눠서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천문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네, 그렇죠. 이 천체의 위치와 운행을 표현한 그림을 의미하죠. 조선시대 세종 때 세계에서 두 번째 천문도인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 각석이 만들어져 국보로 지정돼 있기도 한데요. 최근 천문이라는 영화로도 한 차례 다뤄지면서 흥행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앵커께서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실까요? 4월 21일 목요일. 그것도 맞는데 이제 네. 바로 과학의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한국조폐공사가 이를 맞아 우리의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을 메달로 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북두칠성이랑 북극성을 다이아몬드로 표현했는데 정말 예쁘죠? 네. 이 30g의 금과 은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됐고요. 금메달은 300개, 은메달은 500개 한정 수량으로 각각 418만 원, 59만 4천 원에 판매 중입니다. 뜻깊은 날을 맞아서 뜻깊은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 20만 원씩 받는 겁니까? 바로 저소득 청년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대상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독립 거주하는 19에서 34세의 청년들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액을 환산했을 때 기준치에 부합하면 대상이 됩니다. 지원 방식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되고요. 정부는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을 약 15만 2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몇 명까지 이런 제한이 없이 해당하는 청년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네요.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실종 사건인가 봐요. 네, 다소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15살 고등학생 최모 군이 15일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쯤 최 군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최 군은 실종 전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집 우편함에 넣고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12일에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한 행적까지는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은 이를 추적해 인천시 계양구 작전역에서 CCTV로 마지막 행적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최 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 군은 175cm에 78kg이며 실종 당시 남색 지퍼형 상의에 베이지색 교복 바지를 입고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온 거에서는 174에 80kg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픽뉴스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살이 찐 이른바 확진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0대 비만 인구가 5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이었죠. 또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다 보니 비타민 D 같은 영양 결핍도 2배나 늘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비만 인구는 전체의 33.7%,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정도입니다. 이 비만으로 진료까지 받은 사람들이 2017년 14,966명에서 작년엔 31,170명까지 늘었습니다. 비만은 당뇨나 고혈압, 지방간 등 수많은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 비만 환자가 2017년 1,227명에서 4,457명으로 3.5배 늘었고 10대 미만의 소아 비만도 3,102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고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른바 확진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늘었다고 답한 사람이 21.5%,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이 줄었다고 답한 사람도 52.6%나 됐습니다. 이렇게 비만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 중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비만과는 정반대로 영양결핍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2배 늘었는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4%,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이었습니다. 결핍 영양소는 뼈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D가 70%로 가장 많았고 비타민 A, 기타 영양결핍 순이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거리 두기도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듯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진 이후 1년 넘게 기침과 통증, 심지어 휘발유 냄새가 나고 미각을 상실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른바 롱 코비드 환자들입니다.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에는 하루 100명 이상씩 사람들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탐사엠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 확진 이후 격리를 마친 60대 한모 씨.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었지만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기침이 계속된 겁니다.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막 지침을 하니까 직장도 못 나가고 직장 나가면 예를 들어서 막 클락클락 하면 옆에 사람들도 안 좋아하잖아요. 식은땀도 나고 막 살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20대 정모 씨는 확진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음식 먹을 때마다 맛도 잘 안 느껴지고 이게 뭐 미각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불편하고 언제 제대로 돌아올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너무 불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후유증 클리닉을 운영 중인 한 병원의 조사 결과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는 계속 늘어나 일주일 평균 100명 가까이 됩니다. 피로와 후각장애, 우울감까지 학계에 보고된 증상만 200개가 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몸 전신이나 특히 막 뇌까지 이렇게 침투하고 정말 심한 경우는 관리를 꼭 해줘야 되는 부분. 전문가들은 확진자의 10%에서 20%가 코로나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며 오는 6월이면 롱코비드 환자가 30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롱코비드 환자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의무 격리 기간인 7일이 지나면 후유증을 아무리 호소해도 심지어 다른 기저질환과 맞물려 사망을 해도 코로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본인이 치료비와 장례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영국은 2020년 10월 이미 후유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1,505억 원을 투자해 영국 전역에 약 90개의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을 운영 중이고 미국도 정부 주도하에 표준화된 치료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롱코비드 증후군에 대한 치료 지침, 클리닉 이런 걸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점이고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국가가 이제 해결책을 안 제시하고 있다라는 건 문제고 방역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나 확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탐사M 정태진입니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막았지만 송 전 대표가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오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비대위가 6일 지방선거에 나서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남지사 후보의 김태흠 의원을 확정한 데 이어 내일은 경기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도 참여하는 100% 국민 경선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뽑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겁니다. 또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두 분을 배제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됐고 비록 이견이 있는 비대위원들도 있었지만 그것에 따랐다. 내일까지 후보군을 확정한 뒤 한 차례 이상의 TV토론과 결선 투표까지 거쳐 다음 주에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천 배제에 강하게 반발했던 송영길 전 대표는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춘천권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충청남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김태흠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선 김태흠 의원이 현역 의원 페널티 5% 감점에도 50.79%를 얻어 확정됐고 충북지사 후보의 김영환 전 의원, 대전시장 후보의 이장우 전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틀간 진행됐던 경기지사 유승민, 김은혜 경선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선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인사수석이 폐지되고 대신 인사기획관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하죠. 첫 인사기획관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일했던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합니다. 원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사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인사기획관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인사수석의 권한이 너무 강했던 만큼 인재 발굴과 평가 등 기능적인 역할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인사는 인사기획관은 차관급인 수석비서관과 1급 인사비서관 사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요직인 사무국장을 지낸 복 전 국장은 2년 임기를 채운 뒤 지난 3월 국내 한 영화 관련 업체의 사회이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어제 한 달 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습니다. 복 전 국장 외에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 함께 일했고 현재 인수위에 파견된 검찰 일반직 인사 상당수도 대통령실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과 총장 비서관이었던 강희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등도 총무, 부속 등 주요 비서관실에 인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의 측근검사 출신이자 내각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주진우 변호사도 대통령실 인사사령탑 유력 후보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 변호사가 인사기획관을 맡을 경우 복 전 국장이 인사기획관실 다른 직책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 비서관에 잇따라 기용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노태웅 기자와 함께합니다. 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위원장을 찾아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초 전주와 광주 등 호남 일대를 방문한 뒤 지방에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부산과 경남까지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네, 안 위원장의 부친 안영모 씨는 부산 판자촌에서 의원을 열어 49년간 동네 의사로 일하면서 부산의 슈바이처로 불렸는데요. 윤 당선인은 방명록에 의료인으로서의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빈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네, 윤 당선인은 빈소에 약 30분간 머물면서 안 위원장과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30년생이신데 건강하셨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위로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위로를 전한 뒤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을 위로해드리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며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은 거부됐다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출연한 프로그램은 유명 연예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네네. 네, 자신의 사법시험 준비와 검사 재직 시절 에피소드, 그리고 당선 소회와 최근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일각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은 출연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방송사 측은 문 대통령 쪽에서 출연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해당 방송사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탁 비서관은 지난해 4월과 그 이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이발사, 구두수선사 그리고 조경 담당자의 프로그램 출연을 문의한 바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작진은 그룹 전략지원팀을 통해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다는 요지로 거절 의사를 밝혀왔고 제작진의 의사를 존중해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신구 권력의 차별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거부당한 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부겸 총리도 있었던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김부겸 총리는 지난해 10월쯤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출연을 검토했는데 제작진이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선인 측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내가 나갈게 손 들어가지고 야 어떻게든 프로그램 세팅해봐 하는 건 쉽지 않죠. 일정이 너무 빡빡한데 그 와중에 그 프로그램을 그걸 굳이 나가겠다고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방송사가 새 정부에 줄을 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상황인데 방송사 측은 사실관계를 검토하며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하고 현직 고검장이 신경전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건 조종태 광주 고검장이었는데요. 국회가 우습다고 하셨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라고 반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법사위에서 김영두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국회 논의가 우스워 보이진 않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보시길 때는 되게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죠? 네, 조 고검장이 이 발언에 빗대 항의성 문자를 보낸 건데 김 의원은 저기를 드러내는 걸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 수사를 준비하시겠군요 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이고. 조 고검장은 이에 대해 국민을 가장 중심에 두고 논의하고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보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사법시험 기수만 봤을 때는 조 고검장보다 10기 정도 아래 되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10기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선후배 간의 또 신경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여기 종합뉴스하고 인터뷰했던 김우곤 대구지검장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우곤 대구지검장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과 예산 심사권을 예로 들며 빗댔습니다.
국회가 이를 남용한다고 권한을 없애면 국회 기능도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한 건데요. 현역 의원과 검찰 간부 간 신경전이 확전 양상을 보이자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 검찰총장이 조 고검장한테 전화해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약간의 질타성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톡톡 지금까지 정치부 노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속보입니다.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해 활용하려고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오늘은 보류됐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컵라면이나 배달 음식의 용기, 물티슈 등에는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으니 미세 플라스틱도 덩달아 늘었겠죠. 그럼 좀 어때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위암은 물론 자폐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컵라면이나 배달 음식 용기로 자주 쓰이는 플라스틱인 폴리스티렌. 냉장고와 에어컨은 물론 전자레인지와 진공청소기 재료로도 사용되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소재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더 작은 플라스틱을 포함하면 한 사람이 1년에 10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위암 발생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쓰이는 플라스틱이지만 이에 노출된 위암세포는 그렇지 않은 위암세포보다 최대 74%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악화된 위암은 항암제를 비롯한 암표적 치료제에서 내성을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구체적 발병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쥐에게 미세 플라스틱을 일정량 주입한 결과 자폐 행동과 비슷한 사회성 지수를 보인 겁니다. 어떤 경로든 간에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런 뇌 인지와 관련된 그리고 뇌 발달 과정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1인 가구와 배달 음식 급증으로 플라스틱 사용은 해마다 2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까지 직접 위협하는데도 시민 인식이나 강제적 배출량 규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집 앞 어린이집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때문이죠. MBN이 보육 통계 데이터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낳으라면서 아이를 보낼 곳은 없어지고 부모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데이터엠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아이들로 북적대던 어린이집 마당과 교실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원화가 점점 감소해 결국 지난달 휴원을 신청했습니다. 교사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99명에서 그다음에 75명, 그다음에가 55명 정도, 그다음에 35명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줄었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데이터 2,300만 건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수가 2014년엔 전년 대비 0.06% 줄었는데 갈수록 감소폭이 커져 2020년엔 5.4%로 뛰었습니다. 어린이집으로선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만 갑자기 아이 맡길 곳이 없어진 부모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거나 비용이 비싼 놀이학교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만에 폐업을 했거든요. 어디가 좋다 이렇게 선택권이 없이 그냥 비는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밖에 안 돼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이른 퇴직을 선택하는 부모도 늘고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도우미를 구하신다거나 다른 양육수당을 찾게 되시는 거죠. 지난해 정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한 민간 어린이집은 전체의 8% 수준. 보다 적극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보육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데이터엠 강대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도 전 세계에 전황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건 일론 머스크가 지원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중계기 등을 다 폭파시켜도 하늘에서 인터넷 연결을 시켜주었으니까요. 아마존도 12조 원 규모의 위성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면서 우주 인터넷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김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4,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소형 위성을 실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적에도 인공위성을 활용해 지구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입니다. Satellite internet constellation designed and manufactured by SpaceX that can provide high-speed and low-latency internet. 550km의 낮은 고도로 위성을 쏘아 올려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숫자를 무수히 늘려 전 세계를 촘촘히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위성 2,000기 이상이 돌고 있고 최종적으로 42,000기까지 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통신 인프라가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CEO인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단말기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100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대 규모의 카이퍼 프로젝트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10년간 저궤도에 위성 3,200여 기를 쏘아 그동안 인터넷 접근이 쉽지 않았던 지역까지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Where there is no internet connection or extraordinarily poor connection, and we can make a huge impact like right away.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우주 인터넷 시장이 2040년까지 5,820억 달러, 우리 돈 710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저궤도 위성 급증으로 인한 천문관 측 방해, 우주 쓰레기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1994년) 멕시코 페소화가 대폭락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고 시중은행들은 줄줄이 파산했죠. 데킬라 효과로 불린 멕시코 경제 위기는 몇 가지 이유가 중첩돼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당시 멕시코는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로 멕시코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해 엄청난 재정 적자에 직면했습니다. 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돈을 마구 찍어내 통화량이 급증했죠. 그 와중에 미국이 금리까지 인상하자 글로벌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갔고 페소화가 대폭락을 했던 겁니다. 정권 교체기, 대규모 재정 적자, 저금리 기조,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만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너무 많이 비슷하죠. 우리는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국가 부채도 위험 수준이 아니라지만 재정 적자와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급격히 금리가 오를 경우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한 이들은 아주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도 50조 원 규모의 보상을 내걸었지만 재정 건전성과 물가 급등이라는 거대 장애물 때문에 인수위도 선뜻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다음 달 3, 4일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가 아닌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또 그전엔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신흥국 금융시장에 후폭풍을 몰고 올 양적 긴축을 예고한 겁니다. 오늘 취임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겠죠. 특히 이 총재는 한국은행 독립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늘 성장 주도의 재정 정책을 원해왔으니까요. 이 총리는 정권에 밉보일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통화 신용 정책과 국가 부채 관리 등에 있어서 그가 거시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해주어야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살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지명했다지만 대통령의 권한도 국민이 준 겁니다. 그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이창용 정권 눈치 보지 말기로 였습니다.
사람이 먹는 빵, 이 국수의 주 재료인 밀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었죠. 가축이 먹는 사료의 주 원료는 옥수수인데 국제 옥수수 가격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사료값이 오르면 육류 가격도 오르겠죠. 또 옥수수에서 나오는 물엿 같은 가공식품 값도 덩달아 오르게 될 겁니다. 장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육류 코너. 가격이 저렴한 할인 상품에 손님이 몰리지만 그마저도 장바구니에 담기 어렵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게 밥값을 줄이다 보면은 그램당 싼 가격으로 가다 보는데 전에보다도 확실히 오른 것 같아서 조금 망설여지기는 해요. 소매 가격 기준 소고기는 1년 전보다 약 20%가량 올랐고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15%와 5%씩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소, 돼지, 닭고기 할 것 없이 육류 가격이 크게 오른 건 배합사료의 주 원료인 옥수수 가격 상승 영향이 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값이 급등한 겁니다. 2020년부터 꾸준히 오르던 국제 옥수수 가격은 최근에는 10년 만에 톤당 $320를 넘어서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 쓰는 배합 사료 가격도 1년 전보다 15% 넘게 올랐습니다. 돼지 한 마리 출하하면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얹어서 파는 이런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결과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 농장을 매각하는 상황까지. 여기에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물엿 등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조짐이어서 이른바 콤플레이션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구자원 LS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현장 경영 활동으로 LS 전선 해저 케이블 공장이 있는 강원도 동해안을 찾았습니다. 구 회장은 취향식 기념사를 통해 LS가 해저 케이블 생산을 넘어 해저 전문 시공 역량까지 겸비해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가 경기 고양시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900명이 넘는 참가자 중 유독 두 선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12살, 13살 남매인데 우크라이나 민족이 강하고 용맹하다는 걸 꼭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앳된 모습의 남녀 선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몸을 풉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13살 다비스와 12살 에바 남매입니다. 매니저인 아버지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경기에 나선 남매는 힘찬 발차기와 절도 있는 품새를 선보였습니다. Спочатку збиралось в команді бути 6 чоловік з тренером, але в кінечному залишилось тільки 2 спортсмени, і тренер не зміг виїхати, тому що у нас заборона в країні під час воєнного стану чоловікам від 18 до 60 років. 남매의 엄마와 나머지 가족들은 고향 체육관에서 난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한국으로 오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Ми доказуємо, що наша країна сильна, що навіть в тяжкі часи вона може показати себе і захищатися проти сильного ворога чи прославляти її за кордоном. 다비스와 에바 남매는 깔끔한 품새로 유소년 혼성 경기 첫날 7위에 올라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다시 열린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2개국 972명이 참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 선수는 출전이 금지됐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첫날부터 공인 품새 30세 이상 여자 단체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화려하게 막이 오른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곳 킨텍스에서 계속됩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고의 김하성이 올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신시내티와의 홈경기에서 상대 투수의 직구를 받아치며 가운데 펜스를 넘겼는데요. 샌디에고의 6대0 승리를 이끈 김하성의 홈런,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기온 쑥쑥 오르며 오늘도 봄 향기가 짙었습니다. 오전까지 말썽이던 중서부 지역의 탁한 공기도 곳곳으로 불어든 바람 덕에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낮 동안 쾌청한 하늘 드러났는데요. 다만 건조함 속 강한 바람은 화재 위험을 크게 만들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밤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내일 새벽부터는 경기 서해안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흐린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전부터 늦은 오후인 퇴근길 무렵까지는 중부 지역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건조함을 해소시키기는 어렵겠고 돌풍과 함께 벼락이 동반되며 요란할 수는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은 내일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오늘 비구름이 지났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습한 지표 위로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13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포항은 한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휴일까지는 구름이 많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구름이 지나면서 건조함을 달래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